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오래간만에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여기 저 국민 TV 밑에 카페에 내려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듣는 분들은 지금 음악 소리 들리나 봐요. 우리만 입 크게 벌리고 와 이렇게. 밖에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카페 손님. 그러니까 카페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떨어져서 우리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오늘 우띨, 우석훈, 선띨, 선대인, 용띨, 김용민 이렇게 띨띨이들 모였고요. 이 오래간만에 한 몇백만 년 만에 모인 겁니까? 이렇게 다 같이. 올해 처음인가요? 네네, 그런 아니 것 뭐 같아요. 지구 역사를 새로 쓸 일 있어? 몇백만 년. 진짜 셋이 다 모이기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띠리도 바빠졌고 우리 선띠리도 참 그 경제 전문가로서 그 예측하기 힘든 걸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면서 예측을 해. 대단해. 난 대단한 동생들이라고 생각해.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나 기뻤다 진짜. 뭐가? 너 때문에 따라서 내가 그 인터넷에 하나 올라갔던데, 선띨 알고 보니 선대인, 알고 보니 김미화와 낙곱살. 친해요. 내가 간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올라갔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좋은 일로 올라가야지. 선띠리처럼 좀 이렇게 뭔가 좀 예측을 하거나 뭐 경제 전망에 딱 맞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응이 있고, 앞으로 이 사람 얘기가 맞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기대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띠리는 어떻게 이제 4월 재보선 얼마 안 남았고요. 몰라요. 요즘 제 주변에 영화 말고는 아무 일도 잘 안 돼요. 그래, 영화는 잘 되고 있어? 영화는 잘 돼요. 그래. 그건 뭐 다행이네. 그래요. 자,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로나 순학질로나 김미화고요.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호미 30회에서 우리가 KTX 승무원들, 쌍차 여러분들 모셔놓고 얘기 들었는데, 원래 KTX 승무원 오미선 씨가 올린 글을 우리 작가들이 보고 이제 이분 모시자 그래서 방송에 나간 건데, 우리 오미선 씨가 여기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 방송 들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애들 재우고 듣느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희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김미화 선생님 이하 제작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며칠 동안 너무 화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억울했는데, 한가닥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나는 꼽살이다에 글을 올린 거였는데, 연락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저희같이 길게 투쟁하고 언론 관심 밖에 있는 해고자들은 언론의 관심에 목마르고 작은 관심에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여튼 긴 편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에 목마르고 작은 관심에도 힘이 난다. 그래요.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보람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띠리가 좀 책임이 있어. 뭐 국민 TV도 이런 분들에게 관심 많이 갖겠지만, 이런 거 빨리 좀 해결하고 어려운 분들 손잡아주고, 그게 이제 야당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일자 눈썹 붙이고 누나가 야구 방망이 들고 아니 뭐시야 이렇게 찾아가야 될 판이야. 아니 그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일에 오늘 간만에 우리 띨띨이들 전공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조치입니다.
보수적인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한 건 경기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단행된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생산과 소비, 수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물가는 담뱃값 인상을 빼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열 한국은행 총재. 최근에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일단 은행은 울상입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1.9%로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이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도 실제 이자는 사실상 마이너스라 손해이기 때문에 예금을 끓이기 때문이죠. 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면서 재테크 전략도 새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가 소비자 물가도 따라가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같은 다른 투자처로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금리 1% 시대, 초저금리 시대가 됐다. 아주 떠들썩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또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요즘 금리도 들썩들썩, 주가도 들썩들썩, 집값도 들썩들썩.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까지 들썩들썩,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낙곱사리에서는 금리 1% 시대의 가계경제에 관한 얘기 해봅니다. 1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둘러싼 얘기하고 2부에는 요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 왜 내렸을까? 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 시점에 내린 걸까? 손길이 왜 내린 거니?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뭐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내세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 이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이제 뛸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비해서 사실 환율이 또 많이 올라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금리를 내린 건 환율이 뛰면 사실 뭐 일반 가게들한테는 안 좋지만 이제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좋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수출 대기업에게 좋으니까. 오뜨리는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정치적 결정이다. 근데 저렇게 요약을 하는구나. 난 역시 못 따라가. 이게 정치판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 아니 원래도 내가 그건 잘했어. 정치판에도 들어가더니 더 잘 돼. 한국은행법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금통위원회 은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공회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정당을 대표하거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 특히 금융산업 쪽에 이해를 많이 받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으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볼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 벌어지고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용띠리 너도 설명할 수 있니? 넌 낙곱살이 올해 지금 얼마나 오래 했니 우리가? 네. 용띠는 빚이 있나요? 빚이요. 빚이 고정금리로 있습니다. 어떻게 고정금리로 있지? 예, 집을 샀을 때 그때 묶었어? 예, 고정과 고정 말고 뭐라고 하죠? 변동금리. 변동. 예, 변동은 다 갚았고요.
고정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너 정관 수술은 안 했지? 정관 수술을 이제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에 왜 갑자기 정관 수술이 나와? 묶었다고 그래서. 빨리 묶으라고. 참고로 저는 묶었습니다. 예. 그걸 밝힐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손띠리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우띠리는 안 묶었지? 저는 애 하나 더 낳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거봐, 얘는 진짜 진짜 요새 애 기르는 재미에.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니 왜 그게 미안해? 아니 묶은 얘기에서 딴 데로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 있는 그대로 좀 몇 프로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우리 아내가 다 하셔가지고 예.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예. 아내가 빨리 정관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너 지금 그 수술이 아니고 기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리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네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면은 따라서 이자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부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은 빚내서 빨리 집 사라고 이러고 있는 형편이고 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여기도 덩달아 올리게 되면은 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다. 뭐 이런 것쯤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빚내서 집 산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에요? 빚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뭐 한 1억 못 되는 돈 정도 빌렸던 것 같습니다. 예.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월급장이면 괜찮은 정도인데 김용민 선생이 지금 여기 않죠? 지금 저기 아니 그리고 국민TV 여기 무보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니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신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오는. 그래서 아우 웃겠다. 오늘 그래서 전철 타고 왔어요. 야 전철 타니까 3시간 걸리대.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차 몰고 다닐 때는 한 45분 걸린 게 이게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맞아. 밖을 내다보고 대중교통을 타면 창밖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자전거를 타면 이제 들판의 모습이 보이고 걸어다니면 꽃이 보이기 시작해. 그렇죠. 그럼 건축가 그냥 집에 있으면은 공기의 흐름이 보여요. 한 서너 번 정도 교통사고 날 뻔했었어요. 이 게임하면서 걸어가다가 그 조심해야 돼. 캔디 크러쉬 그 소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애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애비가 저렇게 게임에 빠져서 뭐 정신없는데. 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무라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혼내더라도 내가 알고 혼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 내가 빠졌어. 지가 빠졌어. 그럼 누가 혼내야 되나? 자, 우리 딴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그냥 모든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그 매월 한 번씩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열죠. 거기서 이제 정하는데. 요번에 이제 1.75%까지 내린 거예요. 내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내리면 모든 시장 금리가 따라 내리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RP라고 해서 한매 조건부 증권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은행에서 사주는 금리를 이걸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모든 시장 금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기준금리를 내리면 뭐 시장에서 이제 각종 채권금리라든지 또 거기에 연동돼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가계신용금리, 그러니까 이 신용대출금리 뭐 이런 게 이제 쭉 따라 내리고 또 올리면 쭉 따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대체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큰 거는 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주 KBS에 토론방송에 갔다 왔는데 지난 한 달간 광주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값 상승률입니다. 광주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승은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준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 지부장님, 지금 광주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정말 얼마나 오른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지역이
역사상 지금 건국 이래 이런 사건이 있지 않냐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비례했을 때 광주 전체 평균이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안지구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울산이나 대구에서는 돈이 빠지고 은행에서 돈이 빠져가지고서 그 돈이 광주로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떴다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투기 많이 하는 데는 이를테면 뭐 6개월 이상 산 사람,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한테만 이 딱지를 할 수 있게 청약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광주가 빈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떴다방이 뜬 게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거에 결과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봐야 지금 이자를 떨어진다고 하니까 바로 빼서 단기 차익이라도 노려서 돈을 벌어보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사방에 지금 떴다방이 지금 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광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누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 KBS 창원. 그쪽도 뭐 평당 무슨 1,500만 원이 뭐 넘겨가는 뭐가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역별로 이제 순환 상승 장세가 이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이제 건설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 시장을 공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점프 통장이라는 수법을 쓰는 거예요. 형님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통장인데 수도권에서는 이걸 이제 청약 신청을 하려면 거주기간 요건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면서 부산, 대전, 울산 뭐 해먹고 지금 대구하고 광주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님 이야기하는 건 요번에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까 추가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건설업체들은 야 금리 내렸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린다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떴다방들이 이제 청약통장 사들고 이렇게 지방으로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점프 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분양가 처음에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이 디플레이션이 맞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가 맞는 거야? 오띠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장기 침체 형태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디플레이션을 표현할지 장기 침체를 표현할지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경제 위기로 가는 건 맞고 근데 이 대책이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서 집을 사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대책이냐 여기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보통 디플레라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물가라 그러면 늘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늘 오르는 걸 경험했고. 근데 이제 뭐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도 물가가 이젠 뛰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가는 것 아니냐.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제 자꾸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리기 한 일주일 전인가 최경환이 한국이 디플레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발언한 건 저는 이건 이제 기준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거였다. 그렇게 보죠.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1%대가 안 되는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디플레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보통 뭐 한국은행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한 2.5% 정도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계속 이제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거 있잖아요. 이걸 빼고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쓰는 물가 이것만 하면은 아직도 한 2%대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디플레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 뭐 몇 년 전에 비하면 되게 이렇게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는 그럴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 근원 물가라는 건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경환이 디플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드는 건 자, 이렇게 디플레로 갈 수 있으니 야, 한국은행 니네들 무슨 말인지 알지?
기준금리 내려서 돈 좀 더 풀어. 그래야 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1월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은 디플레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디플레 우려를 걱정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3월 4일에 와서는 디플레 걱정을 하고. 이거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 떨어지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이게 그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이 디플레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내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더 떠받쳐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경기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옷디리는 어떻게 봐? 근데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 투자 효과 이런 거 한국은행 자료 쭉 한번 놓고 봤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차이가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도에 이제 집값 올라갈 때는 지방 건설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다. 이제 경제를 살려놓고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그 지역으로도 돌고, 뭐 거기서 뭐 먹고 쓰고 또 뭐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돈이 돌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 건설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서울의 중앙에 있는 큰 건설사들이 하도급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이 돌면 그래도 다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 있는 큰 건설사 주변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방에는 그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이 지수별로 전국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계산은 맞아야 되는데 지역별 변수를 넣고 나면은 못 사는 동네는 계속 못 사는 거야 지금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큰 왜 백화점 같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큰 백화점이 부산에 있고 마산에 있고 뭐 저 광주에 있어도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 돈 긁어서 그냥 본사로 넘어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 제가 가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분양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도 외지인이고 건설사들도 대부분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광주로 올렸는데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올라간 거의 수혜를 광주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 중산층들은 집값만 올라갔으니까 집 사기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떴다방이라는 게 그가 돈을 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 내가 돈이 있어. 근데 광주가 조금 장이 좋아. 네. 거기 내려가서 돈 넣어가지고 그거 뽑아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 한 달도 안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전매하는데 휴직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려서 서울로 송금할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전체 거시만 보고서 했던 사람들은 그게 경제가 얼마큼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살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돈이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야 이 효과가 나오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경기 침체가 돼 있느냐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재벌 독식 구조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죠. 부동산에 돈이 잠겨 있고 또 뭐 부동산 장만한다고 은행에서 빚 빌려서 그 이자 갖고 갚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쓸 거 못 쓰고 그래서 내수 침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보자면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진짜 생산 경제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또 빚을 어떤 식으로든 단기적으로는 좀 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갚아서 결국 가게들이 이제 새 살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반짝 부동산 경기 살아나게 하겠다고 계속 빚내서 집을 더 사게 하는 구조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반짝하지만 결국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뭐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도 없고 가구와 같은. 그래서 사실 뭐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더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고 부동산에 돈은 더 잠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거 어떻게 잘 해주겠지 하고 이제 그 믿으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일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뭐 경기 침체됐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힘들다 그러더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아베노믹스 한다고 뭐 금리 확 내리고 엔화 많이 막 찍어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실패했다 어쨌다 그랬다가 분위기가 좋아.
지수가 올라가고 수출이 잘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베노믹스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오히려 뒤로 올수록 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고요. 지금 현재? 네. 물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누님이 언급하신 거 예를 들어 주가 지수 팍팍 올라간다. 수출 잘 된다. 이거는요. 진짜 경제가 잘 되는 거하고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돈을 풀었잖아요. 금리는 뭐 더 낮춘 것도 아니고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었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돈이 시중에 넘쳐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걸 통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양이 많아지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달러 대비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막 1,200원, 1,300원 가듯이 지금 엔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좋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 실적이 좋겠죠,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어쨌거나 엔화로 환산했을 때 좋아지니까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그렇네. 기업들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느냐. 일본의 일반 뭐 직장인들이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 자극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경 가면 신주쿠를 가는데요. 거의 뭐 10년째 매년 가요. 지난해 연말에 갔는데 제가 신주쿠 가는 이유는요. 거기가 사람 늦게까지 술집을 해요. 저는 외국인 잘 모르니까 그냥 열린 데 가거든요. 작년에 갔더니 12시 되면 문 닫아놨더라고요. 신주쿠인데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베노믹스 얘기를 이제 그쪽 전문가들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은 내수가 강한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들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스파게티 먹을 때 이런 것도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내수가 작으니까 그런 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일본은 내수 자체가 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수치로는 잡히지 않지만 가치 없는 소득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 자체가 안 좋대요. 너 일본 전문가랑 얘기할 때 일본 말로 얘기했니? 그 사람이 우리말을 잘해요. 그러니? 아니 제가 잠깐 좀 끼어들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역시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돈 많은 지역 유지하면은 바로 건설사 대표인데 그 지역의 민방들이 많잖아요. 민영방송들이.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다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뭐 당장 SBS는 이제 지역 민방이 하나죠. 서울 민방이지. 서울 민방. 여기도 태영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었지. 처음에. 이 초기에. 일기 민방 때 그 TBC 대구 방송이 청구 소유였어요. 지금은 이제 딴 데 넘어갔는데 이게 당시에 청구하고 태영 사이가 이 업계 순위로 보면은 청구가 태영을 압도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영한테 밀리나? 태영이 서울을 먹고 우리가 대구를 먹어?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민방은 대양, 경기방송은 호주건설, 광주방송은 호반건설, 청주방송은 두진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태영이 또 KNN의 지분도 갖고 있고요. 뭐 지역에 또 신문사들의 상당수가 또 건설사고요. 이렇게 건설사가 지역의 유일한 그 물주인데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왜 흔들려? 지금 건설사가 지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대잖아. 잘 되고 있다고 그랬네? 아니요. 근데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떴다방도 뜨고 뭐 그런 지역마다 편차 있다며. 이게 중앙건설사들 우리가 왜 한두 달 전인가 왜 그 부동산 시장 오랜만에 한번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치.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 계속 낮춰주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 주고 뭐 세금 혜택 준다 그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분양권 전매 이렇게 규제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몇 년 걸리던 거 이제 6개월로 다 단축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지금 이제 집값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잠깐 이렇게 뭐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거래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이 아무리 그래도 2000년대 초중반처럼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그때보다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몇 년간 막 그 한 2000년대 중반에 이 경기 좋을 때 사놨던 그 땅들을 못 팔아먹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침체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동안 못 팔아먹고 있다가 이젠 때가 왔다. 지금 안 틀면 못 튼다. 그러면서 막 분양 물량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사들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뜻다방 동원하고 건설업체들 친인척 동원해서 막 뭐 사진은 이제 몇만 명씩 사람들 몰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청약이 완판된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그 선띠리가 지난번에 너 방송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그 사인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리 지금 이제 금리를 낮췄어도 그 얘기는 뭐지? 그 미국이 금리를 지금 이제 올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아, 올리죠. 시그널을 보냈다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의 제로 금리를 인내할 수 있다. 인내. 그 표현이 늘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삭제했죠. 지난달에. 삭제한 게 경제학자들이 볼 땐 그건 큰 의미야? 인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 안 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단계에 갈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그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삭제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보통 올렸었거든요. 거의.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 시그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월 27일 날 옐런 의장이 그 미국 중앙은행인 그 FRB 옐런 의장이 제넷 옐런 의장이 직접 발음 좋아졌네. 원래 좋아요. 비해서. 네, 원래 좋아요, 제가. 그래? 네. 그래. 엄마 아파트 한 번만 해보라. 아이씨, 그거 빼고. 알았어. 그래서 그 의장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요. 굉장히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또 그리고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 거냐,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나름의 그 경제적인 지표를 비롯한 각종 판단의 근거는 뭐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요점은 이거예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한국 언론들은 이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뭐 그래서 14번이나 나왔다, 뭐 그렇게 이제 보도하면서 올리는 속도를 조절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건 다소 원론적인 표현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왜 올해 안에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를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오히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향후에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최근에 또 나오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뭐 일시적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악화된 걸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정말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 또는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뭐 유동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죠. 9일 동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4만 5천 명. 금액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1차 때 19조 8천억 원, 2차 때는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차 신청은 한도인 20조 원에 미치지 못한 만큼 조건만 맞다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한 은행은 이미 2% 중반대 금리의 인터넷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소외된 서민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완책을 검토 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리를 낮춘 데만 치우칠 경우에는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도 생기고, 그 대출
대출자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제2금융권 이용자의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형평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심전환 대출 규모가 예전의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이자를 낮춰받아야 하는 은행도 수익성이 떨어져 고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큰 인기를 모았죠. 그런데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을 잘 모르는 피해자인데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니까 원래 가입했던 은행이고 해서 입금한 것 같습니다. 한 피해자는 3천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지금 초저금리 시대를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얘기를 좀 우띠리 어떻게 봐? 일단 안심대출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그 미국 금리랑 연동해서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본 거예요. 금융당국이 네, 올릴 거니까 충격은 오른데 100% 맞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는 이미 발표는 안 했지만 올라간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 안심대출이라는 게 어떤 건데? 나 지금 안심대출은 건데 우리가 2부에서 하긴 2부에서 할 건데 네. 살짝 설명을 하자면 고정금리로 저금리로 이전에 좀 그거보다는 나쁜 조건이 있던 사람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내께서 그걸로 갈아타라고 엄명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바꿔 탔니? 네, 그게 변동금리였던 사람만 가능한데. 그래? 원래 고정금리라며. 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보니까 변동금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냥 때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약간이라도 틀리면은 좀 비껴 맞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바꿔준 거죠. 그렇구나. 고정금리로 바꿔준 것인데 그럴 때 과연 이제 2부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은행들은 타격이 없는 건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어찌됐건 이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빚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변동금리면 그런데 이게 기간의 문제거든요. 이 저금리 상태가 10년, 20년 간다. 그럼 이 상태에 놓고 의사결정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다. 1년간만 1%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판단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가 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안심전환 대출 이런 거 지금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가 아니라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거죠. 높아. 그것도 근데 이게 뭐 1년이라도 넘게 뭐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변동금리인 상황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뭐 우리가 아무리 늦게 올려도 미국 올리고 난 다음에 그 1년 안에는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게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뭐 보수적으로 봐도 1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래 뭐 조그만 돈이라도 이거 뭐 이자 좀 붙여가지고 좀 늘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저축해봤자 뭐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주가 지수 괜찮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닥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현금이 낮죠. 원금 보장이 돼 있는 게 이럴 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투자 상품 상당 부분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적은 거는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원금이 없어지는 건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렇지. 일본 보니까 일본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거를 10년 이상 유지했거든요. 근데도 저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돈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할 때 수익률도 하나의 변수지만 안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거. 근데 안전한 것이 이런 변동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그 안전한 걸로 따지면 집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빚이 없다면.
빚 없으면 사도 되죠. 빚이 없으면. 저희가 늘 하였던 이야기는 뭐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집 사는 거 안 말린다고 그랬었잖아요. 집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뭐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뭐 마치 지금 집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드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빚내서 집 사는 걸 말린 거지. 저는 집 샀어요. 네. 그러니까. 형님 같은 사람이 사는 거 안 말리고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다발로 막 한 6, 7억씩 갖고 있는 사람 빚 하나도 안 내고 그걸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개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럽다. 아니, 제가 중개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대 초저금리니까 이제는 경기 좋아질 거고 어디든 투자하면 뭔가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언론이 투자를 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래. 지가 벌면 되지.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지금 1%대 금리가 된 게 온갖 부양책을 써도 안 되니까 1%대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만 해도 2번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했잖아요. 그렇게 지난해 2번까지 할 동안에도 경기가 안 살아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그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줘도 안 됐는데 여기서 2%에서 0.25%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갑자기 뭐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때 갑자기 수익이 막 생길 거냐. 그거는 언론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잠깐 이렇게 뜨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투기 차익 노리고 몇 달 만에 빠질 생각이 아니라면 최소 몇 년간을 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는 오히려 올라있기보단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심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 신도시의 한 군데 부동산에 조사차 갔었거든요. 현장도 다녀? 나 하지 원래. 야, 진짜 맨발의 경제학자네. 한 30평쯤 되는 아파트니까 인기 있는 평수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상당히 인기 있을 지역이라 찍어서 갔는데 3억이거든요. 그 가격이. 30평대가. 예. 근데 거기가 3억에는 안 되고 2억 4천 정도 내야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팔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10에서 20%는 또 지금 깎아줘야 팔리는 거지. 호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지. 그 중에서 이제 꽤 괜찮아서 지금쯤이면은 저거는 올라가 있을까 이랬더니 3억 얼마쯤 돼 있을지 거래 가격이. 그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2억 4천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 호가하고 받고 싶은 가격하고 지금 현실은 차이가 있는 거네. 뭐 늘 뭐 그렇겠지만. 거기 3억짜리로 돼 있는데 3억에 내놔서는 안 팔릴 거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언론에서 계속 1%대 뭐 예금 이자 받아봐야 얼마나 되냐.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이 투자해서 이제 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문들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신문들이 돈 되는 정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돈 되는 정보이긴 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이 되느냐. 증권사나 건설업체나 보험사에 돈이 되는 정보지.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 보면 돈 틀어가는 정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아울러 이미 다 자기들은 공유하고 이제 버리는 한물간 정보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이럴 때 한번 홍해주면 얼마나 좋아.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가 그래도 호응을 못 하겠어. 아니 왜냐면 그게 한물 간 것도 있고 한물 안 간 것도 있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 약간 갈랑말랑한. 아니 지금껏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증권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정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미들을 유혹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하실 수 있죠. 여윳돈 있고 이런 분이 빚 다 갚았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 정말 이자 붙는 거 보니까 슬프다. 그래서
나는 투자 성향상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해서 하고 뭐 손실 부담도 이렇게 질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몇 퍼센트 이자가 붙어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와 이것만 자꾸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그 손실을 볼 리스크도 커져요. 그걸 대부분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강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 수익률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손실 위험도 그만큼 큰 상품인데 큰 거지.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경제신문에 글 쓰는 그 기자들이 집 살 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어떨 때 제가 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자문을 내가 해준다니까요. 자기 돈이니까. 형님 집 사요 지금? 아니 그때마다 제가 입지 조건을 얘기해 주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봤지만 쟤는 지금 딴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집사요? 자, 굳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피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피지기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남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자할 대상의 아까 수익률과 매치되는 리스크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 속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이때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포지션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지기는 뭐냐?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기의 일단 재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채가 있는 사람이 투자부터 하겠다. 이거는 사실 금물이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웬만한 수익률을 올려서는 요즘 뭐 부채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웬만큼 부채 이율 갚는 정도를 못 넘어요. 자, 그다음에 이자만 갚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재무 상태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조만간 목돈이 필요할지 여유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성향이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절대 볼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봤을 때 좀 손실이 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정형인 사람이 막 위험한 투자했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야.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 똥구멍이 들썩들썩 하잖아. 아, 이 돈 갖고 뭘 하지? 아, 그 은행에 넣어야 되나? 아, 이거 이자가 없어. 그럼 이거 뭐 하지? 뭐 하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산띠라 지피지기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땅에는 피할 땅이 있고 기가 막힌 땅이 있고 그래서 피할 땅과 기가 막힌 땅만 고르면 되네. 그래서 고르면 되네. 돈 있으면. 지피지기. 그러냐? 그러니까 누님 질문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돈이 있어. 그럼 지금 어떡하냐고. 투자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어떤 하나의 그냥 기막힌 투자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 재무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듯이.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상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들어가면 그냥 신문에서 좋다는 정보를 들고 들어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양 증권 사태 때 수익률 뭐 7% 8% 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회사가 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 돈을 다 날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후순위 채권이라는 나도 그 영화 어렵던데 시장에 있던 할머니들이 후순위 채권을 샀다는 얘기 듣고서 그 뭔지 알고 샀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초저금리 시대인데 가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좀 팁을 좀 준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1년간은 1년간은 그냥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묻어. 내년에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현금이라는 건 내년이라고 하면 아지나? 그러니까 내년, 후년 등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동기라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결정하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높죠. 너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확실히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뭐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여윳돈 있는 사람이 아주 소액으로 해보는 거지. 뭐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들고 막 이렇게 빚내서 뭘 투자하고 이러는 건 절대 건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빚이 싸게 빌릴 수 있는데요. 이게 내 돈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가 싸다는 건 금리가 싼 상태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이자율이 3%를 준다,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5%짜리 수익을 추구하는 건 2% 정도의 위험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다 금리가. 그럼 여기에서 다시 같은 5%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게 4% 정도를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금리가 1%라는 건 실제로 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이 1%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4%를 더 먹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자 수입으로 3%를 먹을 때보다도 위험이 2배 정도 더 커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 저금리니까 돈 빼서 저기 가야지 그럴 때는 분명히 그만큼 위험이 더 따른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원고 2학년 10반 김민정 엄마입니다. 우리 민정이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제가 아이 마지막 가는 걸 봐주질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 아이도 아닌데 모든 엄마들이 그러겠지만 10달을 품어서 예쁘게 세상에 나왔고 언니는 모유를 정말 넉넉하게 먹였는데 우리 민정이는 몸이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거의 못 먹였거든요. 요즘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남과 동시에 모든 거를 접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니까 한 명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데 일이 도저히 잡히지를 않아요. 일을 하는 시간 바쁠 때면 괜찮은데 한가할 때는 넋놓고 있고 울고 있고 손님이 와도 울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이게 울게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을 접고 한 1월 달까지 하고 지금 접고 이제 둘 다 지금 민정이 일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정말 수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저희 아이의 사진 중에 구명조끼를 입고 그 대기하라는 말 때문에 못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방문이 열려 있어서 빛도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말 한마디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못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미안한 게 수학여행 가기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배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떨어져서 죽으면
나 죽은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큰 배가 무슨 사고가 나냐고. 근데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도 배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큰 배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뒤집어 보니까. 그러니까 제 탓도 있는 거예요. 제 탓도 있어서 제 탓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오늘은 1% 초저금리 시대 가계경제에 관한 얘기 전문가 우리 선딜 오띠리에게 좀 들어보고 있는데, 1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둘러싼 문제 얘기했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2부에서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조금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심전환대출 들썩들썩거린다는 주택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심화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다음 주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